오늘 국회가 난장판이 됐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마디로 야당들이 발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이해찬이가 당장 민주당 대표죠. 나경원은 국가원수 모독죄다. 윤리위에 해부하겠다. 국회 윤리위에 해부하겠다. 야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해부하겠다는 이런 좀 정신 나간 짓인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나경원은 아싸 하고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관객 중에 이 나경원을 응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환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기 청와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은 청와대가 이런 거 반응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 있는 거를 왜 국회에서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건 청와대가 지금 월권 내지는 이건 국회를 모독하는 짓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미국 국회가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트럼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외신도 안 봅니까? 제가 그 외신 번역 많이 해드렸죠.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국회에서는 미국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할 때는 사정없이 비난합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국회에다 대놓고 협박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의 정치가 아무리 후진성을 띠고 있다 해도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을까?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도 빼지 않고 전문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을 전부 다 가져다 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야당, 특히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국가 원수 모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좀 발광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그 인사말 빼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당이 아니고 사과 내용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당 대표가 사과를 해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근로자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포인트가 몇 개라는 걸 제가 집어놨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그림을 떼어놨는데 여기에 반응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이걸 좀 보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건 제 그 유튜브 방송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또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헛구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가끔 여기에 주제되는 것들을 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한 것은 총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짚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레지스탕스 TV나 정광용 TV도 저희 역시도 지금까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빼지 않고 거의 다 짚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보도되지 않는 것, 우리나라 언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 현 정권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해외 언론들을 다 뒤져가면서 우리나라에 보도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보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친석탄 이런 정권은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아프리카나 몽골 이런데 아주 후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나라들이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도입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본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과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들을 참조하시라고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꼭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난파스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립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문재인을 대신해서. 한마디로 사과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해야 되는데 야당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 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옛날에 그랬다면 두리뭉술이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 제가 옆에다 결론 내놓은 거는 책임 전가 정권이다. 책임을 자기네들이 집권 여당이고 3년 가까이 정권을 잡고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한테 화살을 돌려버리는 책임 전가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나고 기적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무너지고 있는 기적을 또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요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위기의 총론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새로 나오는 뒤에 디테일한 설명이 붙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좀 봐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3만 달러 진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년 외환에 얼마나 돈을 퍼붓는지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발표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3만 달러 이거 사기치기 위해서 달러 퍼부은 거 제가 미리 얘기는 했죠.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것이 밝혀지면 제가 담당자들을 제 이름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파 보수주의 이념가 사상 이것 좀 읽어주십시오. 이걸 읽으면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대제목 하나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험합니다. 위헌입니다. 헌법을 위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힘들어진 사람은요. 있는 사람이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없는 사람 죽으라는 정권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배분 정책이 고용 쇼크, 분배 쇼크, 소득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정책의 위헌성을 지적했고요. 경제 위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최저임금의 실패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만큼 임금 올려주라고 해야지. 줄 수도 없는 만큼 임금을 올려놓으면 소상공인은 문 닫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문 닫는 업체가 한둘입니까? 국가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상실입니다. 그렇다면 종업원은 해고당하고, 사업주는 내보내야 되고, 사업주 자신은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기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100원 근로소득이 60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위만 그렇습니다. 하위가. 없는 사람들의 소득이 40%나 36.8%나 떨어진 겁니다. 100원 벌던 사람이 60원밖에 못 벌던 시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거 준비 많이 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저는 상극 인사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건 잘한다 해야죠.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연말 지났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2.6%, 2.7%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2.0% 밑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죠. 무디스가 드디어 제가 전망했던 수치랑 비슷한 기록을 내놨습니다. 제가 전망하는 게 그냥 점쟁이가 쿡 찍듯이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뭐 사수쟁이가 이렇게 두들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갔다는 건 여러분이 제 방송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0% 못 지킨다. 여러분 올해 끝나고 나서 보십시오. 제 예측이 맞는지 대한민국 정부의 예측이 맞는지 결국은 제 예측이 맞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무디스가 그것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2.1%. 2.1%면요. 우리나라 서민들 다 죽는 단계입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실패 다 했잖아요. 동국은 다 무너졌겠죠. 소련도 사회주의 포기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가지고 자본주의 정책으로 회귀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한 4번, 5번 방송했으니까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저 정책으로 가면요.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이 옆 나라로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자는 몸 팔고 있고요.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들이 몸 팔고 있습니다. 몸 팔고 있고요. 남자들은요. 그 몸조차 팔 몸이 없어서 그대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나라 지폐를 가져다가 공예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유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시장은 불공정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의롭대요. 정의로운 정부가 경인선가자로 당선됩니까? 드루킹으로 당선된 정권이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시장은요,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핸들링 되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이 정의로우냐, 안 정의로우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시장이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자유로우냐,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조정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는, 시장 경제는 정의로우냐, 안 정의로우냐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시장은 자유로울 때 정의롭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삼짓돈이 아니요. 세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세금이 쿠폰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 발언 정말 잘한 겁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 타당성 문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예비 타당성 문제 제가 아직 안 건드렸는데요. 예타 면제. 이 예타 면제는 진짜로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타 면제 제가 자료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방송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원론을 찝긴 찝지만 디테일을 아주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예타 문제도 짚겠습니다. 제멋대로 예비 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누기에 골몰합니다. 이게 지돈입니까? 지 마음대로 선심 쓰고 표 얻은 득표 활동하게요. 서울의 경우 심각합니다. 박원순.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들은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퍼주기 하는 거죠. 나라 말아먹는 짓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끝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으면요. 제가 방송 끝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분노하라 아닙니까?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해라. 이제 못 살겠다고 말하라. 어디에다가 뉴스 댓글이든 청와대 홈페이지든 못 살겠다고 이야기 좀 해라.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운동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이제 국민밖에 나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113석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는. 일자리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 돈인 54조를 썼습니다. 썼다고 하기보다는 퍼붓죠.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나눠준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표현했네요.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에 최악의 시력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없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아까 제가 자유 얘기했죠. 자유시장 말고 답이 없다 그랬죠. 자유가 정의로운 겁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아까 이 센텐스, 이 문장의 소제목이 문재인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는 거였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들은 사실 40대 이하가 어느 정권에서나 40대, 30대가 세금을 갑종 근로소득세는 제일 많이 냅니다. 사업소득세야 물론 50대, 60대가 더 있지만 갑권세는 제일 많이 내는 정권이 40대입니다. 현 정부대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75년으로 5년 더 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40대 늙으면 한 푼도 받아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40대가 늙으면 국민연금은 1원도 없다. 그냥 그대로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대요. 이거 담당자들 전부 다 모가지 쳐야 됩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자, 2022년 3년 남았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돈 없어서 못 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노인장기 요양보험 받으시는 분들 이제는 3년 지나면 돈 없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까지 그래도 이거는 13년 남았네요. 아니, 11년 남았네요. 11년 지나면은 사학연금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던 분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대 이하 청년,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현재의 대학생, 그 다음에 청소년들 노후, 이게 가장 큰 미래의 피해자가 되는데 전 정권에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자기 지지 계층을 가장 몰아세워서 가장 못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합계 출산율 0.98명 시대. 두 사람이 만나가 한 명도 안 놓으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은 낳아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놓습니다. 왜 안 놓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미래가 암울한데 왜 결혼합니까? 자식 새끼 노예 만들려고 결혼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이제 자기 5년 한번 먹튀 해보면 끝이죠. 욜로 정권, 이거 다 실패고 막장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여기서 조금 그렇네요. 특정 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자체도 가짜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3일쯤 만나서 신한번도 경제체제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력률 공동 이거요. 우리나라 재산 다 퍼가지고 북한에 주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 폐기 시설만으로도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이거 가장 도와주고 있는 새끼가 어떤 개새끼죠? 자,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력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트럼프의 남은 선택은, 이거 제가 제목 따른 건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3일 연장으로 처음에는 very disappointed, 아주 실망했다. 두 번째는 little disappointed, 조금 실망했다. 세 번째는 very disappointed, 다시 돌아가서 아주 실망할 것이다. 세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보도하지 않는 감추어진 언론, 미국의 언론 보도들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놨습니다. 자, 요게 아마 미국 왁스지 같은 거를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very disappointed 해놓고 북정권 레짐 체인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것이다까지 제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다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협상은 바로 결렬됐습니다. 북한이 자기 속 내부 들키니까 바로 접어버렸고, 트럼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협상장에서 걸어나와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치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이거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 생각입니까? 문재인이 대답해라, 이런 거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이거는요, 중요한 게요, 제가 딱 집어넣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FFVD라고 볼턴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카운터파트인 한국에서는 FFVD라는 것을 보도자료에서 빼버렸습니다. 외무부에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즉, 미국에서는 볼턴은 분명히 이용훈가 걔랑 만났을 때 FFVD 이야기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볼턴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도자료에서는 FFVD가 빠졌어요. Final, Fully, V, Verified, D, Denuclearization, 이게 빠져버렸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비핵화가 빠져버린 겁니다. 왜 빠졌느냐? 우리나라 외교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이걸 빼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빠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그걸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조선반도 비핵화는 괌, 오키나와, 일본 이런 데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이런 핵무기도 다 없애야 북한 자기도 없애겠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즉 조선반도, 북한의 핵무기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괌과 오키나와 기타 등등에 있는 핵무기를 다 철수해라. 그러면 중국 방안은 어떻게 하고 러시아 방안은 어떻게 하죠? 이런 막무가내 목리를 부리는 게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 있는 핵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플랜이고, 북한의 플랜은 괌, 오키나와를 다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느 쪽을 편들고 있습니까? 조선반도 비핵화를 편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김정은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야죠. 이러니까 난리가 난장판이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약점을 찍어대니까 막 버글버글 하죠. 지금 국회가 지금 난장판이 나고 그랬죠. 우려는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도 제가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문재인이 이거 개새끼죠. 거짓말쟁입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의 민족 반역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이 탄핵을 시키든 아니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오면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요, 매국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적 행위는 바로 사형 말고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 사형에 준하는 죄를 물어야 합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국회가 막 버글버글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민주당하고 저 정의당 저 꼬봉들이 이 현이 주사파 애들이 속이 다 들켜버린 거죠.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가지고 합의해 준 게 뭐예요? 휴전선 남쪽으로 몇 킬로, 북쪽으로 몇 킬로는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을 쳐다볼 수 있는 정찰 자산의 접근을 막은 거는데요. 즉 미군 비행기에 접근하지 말라고 문재인이가 북한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국방 포기 계약서 아닙니까? 국가 방위 포기 계약서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온 것을 나경원이 묻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을, 이건 정찰기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독도 이런 지독한 쥐약 같은 독은 없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사드가 배치가 왜 나라가 망해요? 사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요격 미사일 시스템조차 나라가 망한다면서 반대하던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시킵니다. 문재인이가 돌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대북 제재를 비판하게 됩니다.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북 제재밖에 지금 남은 방법이 없는데 그럼 북한을 폭격할까요?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하고 문재인한테 묻는 겁니다. 문재인 대답해야죠.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이야기한 것은 너무 유명해서 저도 여러 번 언급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은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디밀리터리제이션은 비무장화입니다. 한반도의 남한 정부의 비무장화를 하고 나면 남은 건 적화통일밖에 더 남습니까?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 무기조차도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찰 자산 근처 접근도 하지 마라. 비무장지대 다 해체. 이 식으로 북한한테 남침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열어주고 있는데 이게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입니까? 디밀리터리제이션입니까?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 경험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했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제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한테 돈다발이 들어가는 김정은 아가리한테 돈 집어넣는 행위를 그만하자 하는 게 이 개성공단과 그 금강산 관광을 막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김정은이 주머니에 돈 넣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김정은이 아가리에 달러 집어쳐 넣어주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이제 한미연합이 훈련을 안 합니다. 이러면 한미연합이 왜 필요하죠? 한미 동맹이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종속 가능합니까? 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묻습니다. 문재인 답하세요.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니다. 별거 상태는 언제 이혼이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하다가 이혼하잖아요. 한미동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해 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 주사파 외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더 하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계속 이 짓 더 하면요. 세컨드리 보이콧 맞습니다. 세컨드리 보이콧 맞으면요. 은행 한 두세 개, 한두 개는 그 샘플로 문 닫게 되고요. 우리나라 은행 한 개만 문 닫아도 나라 절단나는 나라입니다. 한 두 개만 날려버리면요. 문재인 정부가 나버리고 떠나가지고 나라가 망해봅니다. 세컨드리 보이콧 이번에 더 강화한 거 제 보도 보셨죠? 이번에 세컨드리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미 또 다른 초강력 세컨드리 보이콧 시동, 이번에는 개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 기업 은행 누구도 예했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할까? 여러분 은행에 지금 예금해놓은 그거 안전하려고 봅니까? 개인도 포함됐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북한에 가서 단돈, 이거 더군다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1달러도 걸린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문재인 잘한다고 이럽니까? 문재인 뭐가지 쪼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한테 그동안 속았다 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깨달았죠. 그래서니까 트럼프가 디스아포인티드 이야기 나오죠. 그러므로 제가 세컨드리 보이콧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것을 해설하고 나서 저 역시도 이게 나라가 걱정인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한 세컨드리 보이콧은 저도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컨드리 보이콧은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손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서명합니다. 왜 서명하느냐? 이제 속은 것이 다 알았다 이거죠. 이만큼 속았으면 문재인이 개새끼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이번에 서명합니다. 이거 서명하면은 제일 먼저 문재인부터 걸립니다. 평양 가가지고 뭐 하나 냉면 사 먹는 것도 걸립니다. 자, 외교 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즉시 바꿔야 되고요.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매국노입니다. 즉시 바꿔야 되고요.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국정원장 이 개새끼도 교체해야 되죠. 국가정보원장인지 북한정보원장인지를 구분 안 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조선 정보원장입니다.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거 누가 얘기했죠? 미국 조야에서 한둘이가 얘기했습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심지어는 간첩이라는 이야기. 북한의 에이전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에이전시 번역가 뭡니까? 대리인, 첩보원, 간첩 아닙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 잘못 시인해라.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더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나경원이 딱 찍어놓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330기가 6,600여 명. 이건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제가 이 자료 이전 정부가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언론에서는 적당히 넘어갔지만 제가 이걸 얼마나 심하게 깹니까? 즉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나경원이 이거 참 이 부분은 제가 박수 쳐주고 싶네요. 저하고는 견원지간이지만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 이 초선 의원이 누군지 알죠? 국가 채무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로운 사무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일체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가족도 핸드폰도 못 들고 들어가는 그런 면회만 해야 됩니다. 이런 개새끼 정권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다 하는 거니까. 한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했습니까? 30% 저감시키겠다고 공약까지 했잖아요.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을 보듯 변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SK 그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죠. 정부 못 믿겠다. 한전 못 믿겠다. 이 전기 수급 언제 석탄으로 인한 전기 수급 언제 끊길지 모르겠다 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발전소 짓기로 했습니다. LNG 발전소. 기업이 나서서 한전이 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오픈되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그 발전 산업을 기업이 하겠다. 자기네 쓸 전기를. 이제는 못 믿는 거죠. 문재인 최악의 선택, 탈원전, 친석탄, 지구상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에서 살아나는 거, 이거 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호 철거입니다. 보호의 수산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 다 건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 준비 안 했네요. 이 부분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제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수집 중인데 아직 이게 어떤 자료가 수집되어 있냐면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일부 자료에서 경제 수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조작을 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철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보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 수치를 조작함으로써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다. 제 책임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잡으러 올 것은 잡으러 오십시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조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호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박수 보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친석탄 정책을 펴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후진국에서는 친석탄 정책 외에는 대답이 없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 지원을 해서라도 몽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 스마트 원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원전이 어떤 거냐고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원전입니다. 더군다나 초대형 원전이 아니라서 도시마다 한 개씩 자기 규모에 맞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수백 킬로를 가는 송전선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주는 원전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도 이 정부는 친석탄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호 해체를 주장해온 좌파단체, 시민단체,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의 노조인 정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정탑,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다 풀어줬습니다. 속 참 뒤집어집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조합원을 복직시켜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정권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 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야당이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저너블 하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까투리 꽉 막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 분립도 위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꼼수 대부분에서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재판요. 고법에서 최대한 뒤집어내고 고법도 완전히 재판부부터 엉터리로 배정하고 더군다나 공범을 분리 재판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거거든요. 공범은 같이 모아 놓고 대질신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아예 판사를 다르게 배정해가지고 재판부 다른 재판부로 그거 해가지고 분리 재판합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겁니다. 재판 조작이라고 저는 이름 지었습니다. 김경수 이럴수가 판사는 우리면 연구해 공범 분리 재판 참으로 더러운 음모 가짜 대통령 구하기. 진짜 대통령이 아니죠. 왜냐하면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진짜 대통령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가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 공격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여만 건. 규모, 친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유죄 판결 내렸다고 검찰시켜서 기소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판사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판사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적폐청산이란 유명하여 이루어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왜 문재인은 조혜주에게 집착하는가? 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기의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순위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 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 덩어리 장관 후보자 임명 감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지켜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청문회 왜 하는지를 모르는 청문회죠. 왜 하죠? 여당은 엄호성 질문을 해가지고 덮어주고 기상천외한 답변이 또 튀어나오고 기상천외한 답변들은 제가 한번 따로 모아서 이거 한번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요 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서 국회 개원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국회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면서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좌파들의 영구집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익들의 영구집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면 고리연방제 개헌이 가능하다. 제가 분석해 놓은 거 꼭 보십시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한 줄만 보고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하더라도 말빨이 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즉 어느 나라죠? 예, 독일과 뉴질랜드입니다. 독일은 상원이 있어서 그걸 방어해 주고요. 뉴질랜드는 인구 480만 명입니다. 인구 5,200만 명의 국가가 어떻게 480만 명이 하고 있는 국가의 초미니 국가의
선거제도를 따라갑니까? 이 두 나라밖에만 없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장기 집권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고려 연방제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계속 읽겠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위에는 한복, 밑에는 양복 이런 거죠.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면은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빼고 나머지 300석에 맞춰서 연동형을 국회 숫자를 맞춰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350석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는 훨씬 늘어나게 되죠.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시 598석의 의원 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 정수는 598석인데 여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111석이 증가하더라. 약 한 15% 내지 20%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300석짜리 국회는 어떻게 되나요? 15%면 345석, 20%면 360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원하십니까?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 인기 없으면 2중대, 3중대 정당의 만들어서 그 표를 가지고 정치해야 되면 역시 고려연방제 개헌까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현 정권, 즉 문재인 정부만 칼차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이 270명이라는 것은 쟤들이 하는 대로 345명 또는 350명에 비할 때 약 한 60석을 줄이는 겁니다.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우리 이름을 보고 뽑나요? 나이를 보고 뽑나요? 여러분 얼굴 아세요? 얼굴을 압니까? 나이를 압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압니까? 학력을 압니까? 경력을 압니까? 집안이 어딘지 압니까? 출신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는 비례대표 지금까지 뽑았잖아요.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정당만 선택하고는 너가 알아서 다 해라고 맡긴 게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과자가 들어오지 않나? 주사파가 들어오지 않나? 이석기가 들어오지 않나? 임수경이 들어오지 않나? 별의별 간첩 같은 애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실제 간첩도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개파 보수 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 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직접 선거가 아니죠. 우리 비례대표. 뭘 알고 뽑아야 직접 선거고 나버리고 하죠.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한 50명 쭉 세워놓으면 얼굴 압니까? 지금까지 알아서 뽑았습니까? 차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과다대표의 문제를 이 정도면 해결할 수가 있죠.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참고로 비례대표 하나도 없어도 전문성 떨어집니까? 전문성을 핑계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전문성을 핑계로 간첩을 늘리겠다는 거랑 같은 것이고 국민이 얼굴도 모르고 뽑는 사람들을 늘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말이죠.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와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얼마 없어도 얼마든지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와 지금 현재의 정치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여성 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다. 여성 30% 공천해라.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하겠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패스트 트랙을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이런 거는 국민한테 여론조사로도 해보고 또는 국민 투표로 붙여봅시다. 직접 국민께 물어보십시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참 잘했습니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더라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은 여야 합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조차 개판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의 의회 민주주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이어있지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진짜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무한히 늘어납니다.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국회 300석 이거 불문적인 헌법 정신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소제목 이제 또 센텐스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 억압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손본다 그러죠. 저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 잡아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정의와 진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김정은이 국가지. 차라리 김정은이한테 맡기라 그러십시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국가가 뭔지 아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게 왜 민주주의가 들어갑니까? 독재 국가의 실제 수많은 나경원 대표 이야기입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 말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유자 쓰는 거 봤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까?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죠. 이건 인민민주주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민민주주의 해설해놓은 보수주의라는 강의를, 유튜브를 꼭 한번 봐주십시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습니까? 이건 국민의 머릿속을 감시하고 들여보겠다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1984년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까?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건 소설입니다. 그러나 그 소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체제가 전부 다 전산화되면서 거기에는 전산화는 아니죠. 빅브라더라는 아주 힘센 독재자가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해서 전 국민을 기계화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그게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입니다. 아이돌 외모 규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아이돌한테 외모까지 규제, 참 이건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기업은 상품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전부 외국으로 나가지. 지금 대기업들 국내에 추가 증설을 하던가요? 인도에 새로운 공장 짓겠다. 베트남에 새로운 공장 짓겠다. 베트남에 이번에 김정은이 갔을 때 그 경로에 있는 가장 큰 공장이 삼성 겁니다. 삼성 거.
베트남이 김정은이 지나가는 코스에 있었던 제일 큰 공장이 삼성 공장 지나가는 겁니다. 삼성이 왜 베트남 갈게요? 물론 삼성 이러면 또 삼성 또 때리잡으러 갈까 봐 겁나네요. 삼성 봐주세요. 아닙니다, 그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어드십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스튜어드십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샀던 주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7, 8% 가지고 있네요. 삼성 이건희가 한 2, 3%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희 나가 새로운 경영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 뉴스라고 폄훼합니다. 좌파 독재는 명백한 진짜 뉴스입니다. 좌파가 독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진짜 뉴스 맞잖아요.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 브라더 이어, 문 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 발언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래는데 저는 문재인이 할게요. 문재인의 역사 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저는 이걸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거 뜯어보기 3.1절 기념사 전문 뜯어보기 가면 저는 전문을 갖다 놓고 하니까 여기 가면은 빨갱이에 대한 역사부터 해가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의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종북과 친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파래요.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고 그게 어째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거식 정치, 이거 제 표현을 옮기자면 주사파 정치죠.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지금 역대로 모든 야당 대표들의 국회 연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진애가 됐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이야기 아니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10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으면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타 해설을 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과 그 내용의 대강만 읽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요. 소득주도 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 대신 이 말은 청와대는 빠져라 이 말입니다. 청와대 너희는 지금 와봐야 또 소득주도 성장을 논의고 뭐고 헛소리 할 테니 빠지고 나머지 전문가들만 하자 이런 제안 같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부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7자 회담 이거 할만하죠.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만나러 자유한국당이 직접 가겠다.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이에요. 굴절 있는 대북 메시지 전달은 문재인이 같은 대북 메시지죠. 즉 북한의 이익을 쫙 듣고 와가지고 트럼프 설득하러 사람 보내는 거. 이건 간첩도 아니고 이건 그 굴절이 너무 심하죠.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네요. 미세먼지를 생산하고 있는 최대 국가는 중국과 몽골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많지만 그 미세먼지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하고 협약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도록 하자는 게 나경원 생각 같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특검, 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여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블라블라가 전부 다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나경원이 이뻐서 빠는가, 이뻐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또는 거기 뭐 어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 저는 악연인 건 맞지만은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경원 광기 발언,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한나라당 나경 이게 지금 그때가 2018년일 겁니다. 2018년도에 나경원 당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박근혜 그 당시 대표님한테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직을 놓고 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평화방송에 출연했던가. 그 당시 저는 요즘은 언론 접촉을 좀 싹 끊어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언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권력층에 붙는 관계와 같다는 좀 여성 비하 발언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 당시 그 발언이 대가로 그게 모욕죄거든요. 모욕죄로 구속된 사람은 대한민국 최초 1호가 저일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당시 국회의원 남편이 현직 부장판사였고 거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구속영장이 나오는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이 집행됐고 저는 일주일 동안 구치소 구경했습니다. 그게 제 구치소 구경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악인은 악인이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는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은 거기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를 제1야당 원내대표를 국회의원 배지를 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나경원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계속 이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밀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대표 정말 이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투쟁해서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